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FT뱅크의 김민수입니다. 네, 제가 뭐 보통 이제 컨퍼런스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오면은 좀 금융에 대한 얘기들이나 뭐 웹3에 대한 얘기나 좀 이론적인 얘기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었었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보다는 NFT뱅크 어떻게 처음에 창업하게 됐고, 그다음에 저 또한 개발자이자 빌더로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조금 더 들려드리는 편이 더 오늘의 이제 자리와 취지에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뭐 제 소개와 NFT뱅크 소개는 좀 드려야겠죠? 잠시만요. 준비가. 네, 저는 뭐 NFT뱅크를 하기 전에는 계속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커리어를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일들 위주로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게 우연한 기회로 이제 블록체인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씬에 들어오게 됐고, 그 전에도 저는 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해카톤 참여하시는 것처럼 뭐 저는 대학을 이제 그 서부에서 나왔는데 항상 매주 해카톤이 있었어요. 뭐 구글에서 개최하는 해카톤, 페이스북에서 여는 해카톤, 이런 해카톤을 진짜 매주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공학과에 속해 있고 하다 보니까는 항상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그 빌딩의 라운지는 매주 그냥 해카톤을 열었던 것 같고, 주제별로 되게 신나게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데이터를 다뤄보신 분들은 캐글 컴피티션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그런 또 대회인데, 그런 것들도 거의 뭐 매주 매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회가 되게 새롭고, 저도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창업 아이디어나 어떤 것들을 결국엔 나중에 사업화 시키면은 내가 정말 재밌게 맨날 해카톤 하는 이런 라이프를 살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블록체인 씬에서 그런 그 내가 정말 열정을 좀 바칠 만한 그런 재밌는 주제를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갑자기 블록체인 씬에 빠지게 되냐? 저는 그 블록체인을 어렵게 정의하지 않았었어요. 2017년도에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들이 선보여지고 있었을 때 화이트페이퍼, 옐로우페이퍼를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그냥 심플리파이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블록체인은 분산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역적, 되돌릴 수 없는 공유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사실상 데이터를 다룬 사람 입장에서는 데이터 있어야 뭘 하잖아요. 근데 많은 데이터들은 그 자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되게 사일로드 된 형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속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면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도 없고, 단순히 뭐 API 엔드포인트가 열려 있으면 그거 끌어다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웹2 그 2.0에서는 항상 그 데이터 헤게모니를 가진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이 유저의 모든 비헤이비어럴한 데이터와 트랜잭셔널 데이터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해자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유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뭐 가령 이더리움이라 하면 이더리움의 다양한 뎁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 뎁들은 이더리움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뜻은 접근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엄청나게 많은 금융 데이터가 이쪽에 이제 모일 수 있겠구나. 앞으로 투비에서 더 많은 이더리움의 유세지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더더욱 확장될 텐데 정말 재밌는 분석도 많이 해볼 수 있겠다. 좀 그런 1차원적인 생각에 매료되었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과거에 같이 일했었던 그 제 사수 아니면 뭐 상사 분이 페이스북에 계셨는데, 페이스북에서 블록체인 이니시에이티브를 시작한다. 그래서 오는 거 어떠냐. 그래서 이제 그맘때쯤에 진지하게 블록체인을 만드는 회사에서 분석을 하면은 되게 재밌겠다. 왜냐하면 되게 like-minded된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맨날 블록체인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니치한 영역이잖아요. 그럴수록 이런 사람들이 되게 모여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되게 우연한 계기에 그 그라운드엑스라는 회사를 만났습니다. 이게 카카오 블록체인이죠. 여기에 이제 한지선 대표님이 원래 저랑 되게 연이 깊었었는데, 그맘때쯤에 제가 원래는 커피채 사러 갔어요. 그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왜냐하면 그 여기 제이슨 대표님도 원래 데이터를 다루던 분이었고, 그래서 조언받으러 갔었어요. 그랬다가
어쩌다 보니까는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페이스북이랑 점점 멀어지고 점점 카카오 블록체인이랑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트랩에 빠져서 그라운드X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페이스북의 그 스텔스 프로젝트는 리브라라는 프로젝트로 나중에 이름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뭐 DM으로 바뀌었지만 결국에는 안 간 게 잘한 선택이었겠죠?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라운드X에서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는데 어떤 걸 했었냐면 당시에는 크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쪽 그 블록체인을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에는 이더리움을 포크를 따서 만든 거다 보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남겨지는 형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든 간에 중력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에코시스템 자체가 이더리움이랑 굉장히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뭐 개발 방식이나 덱의 어떻게 보면 구조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더리움에 있는 것들을 카피 떠서 컴패러블하게 가는 게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첫 번째 고투마켓의 시나리오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측에서 발전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했었을 때 이런 널리지를 우리가 트랜스퍼하기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쪽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모델링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전처리 작업과 뭐 모델링을 하기 위한 재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저희가 굉장히 잘 만든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형 타입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타입 에러가 났어요. 봐보니까는 그 전에는 못 봤었던 토큰의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ERC721이라는 지금의 이제 NFT 규격이 된 그 토큰인데 저희가 ERC20만을 감안을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파이프라인이 ERC721이라는 스트링 값이 들어오니까는 타입 에러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사람들이 거래를 정말 하네. 왜냐하면 크립토키티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2017년 말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그 거래라는 게 이 정도까지 빈번하고 이 정도까지 많은 이더리움이 오고 가면서 이제 교환이 되는지는 이때 이 에러를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이제 쿼리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일 진짜 많은 거래가 나는 게 어떤 NFT 프로젝트일까 뒤졌을 때 마이크립토 히어로스라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RPG 게임이에요. 이게 당시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오픈시라는 그 마켓플레이스가 열렸는데 지금은 뭐 오픈시 모르시는 분들은 없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마켓플레이스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오픈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 사내에서 오픈시가 공유가 됐어요.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그랬더니 진짜 다 비웃었어요. 이건 토이 프로젝트고 그 NFT라는 거는 그냥 한 번쯤 그냥 해보는 그냥 장난감 정도로 의식을 했고 그런 아직 미래가 없는 토큰 타입에 대해서 마켓플레이스 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모두가. 오픈시가 이제 만들어진 지 몇 달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시의 그 90% 이상의 레베뉴를 만들었던 게 이 단일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전에는 크립토키티가 조금 더 우세했지만 시간 지난 다음에 마이크립토 히어로라는 프로젝트가 거의 도미넌트한 플레이어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이크립토 히어로 열심히 플레이했고 열심히 이제 NFT를 이제 사보면서 거래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와 여기에 굉장히 큰 페인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그거는 일단 본디 NFT라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굉장히 낮더라. 다른 토큰처럼 뭐 매수 매도 호가가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시시각각 그 가격을 알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는 유동성이 굉장히 낮고 유동성이 낮다 보니까는 또다시 히스토리컬한 그 에비던스가 될 만한 데이터 자적이 많지가 않아서 그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를 하는 게 굉장히 또 어렵다. 어려우니 또다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다 보니까 거래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이게 악순환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 이제 그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가격을 정확히 잘 투영해서 보여줄 것인가?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이 NFT 시장이 커진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영상을 보여줄게요.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크롬 익스텐션이 있어요. 저 파란 색깔. 제가 만든 토이 프로젝트였어요. 그걸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리스팅된 NFT들에 대해서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멀 프라이스라고 저 컬럼 세 번째 컬럼 보이실 거예요. 저게 예측한 예측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을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프라이스 트렌드와 그다음에 옵티멀 프라이스 레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MCH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토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 주말 동안 만들었던 프로젝트였어요. 저 만드는데 한 이틀 썼나? 이틀 써갖고 런칭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MCH 그 커뮤니티 내에서 엄청나게 그 리퀘스트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하나 NFT를 서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보통 NFT 갖고 있는 분들이 특히 MCH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이템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10대 이상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2, 3일에 한 번씩 들어가고 본인이 10개를 갖고 있으면 10개씩 다 넣어보면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또 들어온 리퀘스트가 내가 10개 갖고 있으면 10개 한꺼번에 보여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기능을 이제 확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건 더 이상 이제 주말에 아니면 제가 밤에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밤을 새고 맨날 버그를 고쳐도 이거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거 일이 좀 커졌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이후에 이제 그라운덱스는 떠나게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제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이 이제 X 인피니티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갓스 언체인드라는 프로젝트가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X에 따른 데리바티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펑마켓핏을 그렇게 찾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해시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해시드라는 투자사가 있어요. 거기서 그 뭐 다니엘이 그 그라운덱스 나온 거 아는데 우리 사무실에 와갖고 그 시원한 에어컨 있는 데서 일해보면 어떻겠냐. 그 프로젝트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뭐 좋죠. 어차피 저 솔로 파운더였기 때문에 뭐 사무실도 없었고 해서 이제 해시드 사무실에 그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하게 됐다가 몇 달 안 돼서 이제 해시드에서 우리 돈도 좀 받으면 어떠냐 해서 이제 그때 엔젤 투자를 처음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사업화가 됐어요. 잠시만요. 네, 뭐 이건 아까 그 설명이고요. 간단히 이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건 프라이스 트렌드에 대한 것들, 포캐스팅까지 전부 다 이제 됐었던 것들. 이게 가장 첫 번째였어요. NFT 뱅크라는 게 나오기 전에 완전 이제 전신의 모습이고요. 아래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은 이거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었어요. 지금처럼 이제 GPT가 나왔을 때는 훨씬 더 쉽게 그냥 API 갖다가 했겠지만 당시에는 제가 여러 가지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줬었어요. 이게 자동으로 다 나오는 거였는데 템플릿을 몇 가지를 만들어서 구성했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률 분포예요. 그 이 오렌지 라인에서 사게 되면은 가장 좋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 NFT가 많이 사고 팔려 보지 않은 경우에는 히스토리컬한 데이터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디스트리뷰션 넓게 분포합니다. 근데 반면에 되게 잔잔바리 NFT 중에 물량 많은 것들은 거래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뾰족해서 오렌지 라인이랑 이 파란색의 이 가장 그 피크 치는 라인이랑 거의 비슷해져요. 그 뜻은 뭐냐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 없이 되게 쉽게 거래를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MCH 아이템 하나에 대해서 얘가 얼마만큼 랭킹이 높은지 유틸리티가 얼마나 높은지 그 뜻은 이 NFT를 가졌던 사람이 온체인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게임을 해갖고 실제 이걸 하여금 이제 돈을 벌어들였는지에 대한 스코어였고요. 그 다음에 스캐시티 얼마만큼 이걸 레어한지 그 다음에 컨트리뷰션 얼마나 했는지 얘가 이 NFT 가진 다음에 게임 플레이에서 도대체 돈 얼마 정도를 벌어들였는지 그 다음에 프라이스 트렌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옵티멀 프라이스 레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오피니언은 이거 만약에 너가 팔 생각이었으면 그냥 킵하고 있어라. 사실 위험한 거죠. 당시에는 토이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오피니언까지 줬었어요. 그 바람에 이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 그 바람에 제가 더 이상 이제 진짜 밤낮 할 것 없이 이거에만 빠져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충성 고객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거 자산으로 느끼기 시작하는구나. 그 전까지는 그냥 이쁜 JPEG 파일이었었어요. 그냥 pretty JPEG 파일이었는데 가격을 보기 시작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대하는 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또 하나의 그냥 파이낸셜 에셋 클래스로서 점점 자리매김한다라는 것들을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지갑 속에 이제 금융 자산으로 느끼기 시작하는구나. 예,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했고, 뭐 디센트럴랜드 이런 프로젝트들, 뭐 더 샌드박스 이런 데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땅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 뭐 이런 부분들도 더 넓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점을 맞췄던 것들은 그 아트워크는 제가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싱이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좀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 평가의 영역이지 어떤 가치 평가를 하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심미적 요소도 많이 감안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트워크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퀀티파이어블한 그 약간 팩터들이 많은 요소들을 저희는 좀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퀀티파이어블하고 그다음에 리퀴디티가 좀 높고 데이터 충분히 있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이제 펀저블한 형태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갈수록 그렇게 진화합니다. 봐봐요. PF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이미지 파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아트워크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레어리티라는 게 존재하고 어떤 나름의 스코어링할 수 있는 방식들이 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너 BAYC 갖고 있어? 근데 뭐 어떤 특정 트레이트를 갖고 있어? 좋은 거 갖고 있구나. 서로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 포켓몬 카드 옛날 갖고 놀다 보면 알잖아요. 그 능력치에 따라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비싼 건지 싼 건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상대적으로 아트워크에 비해서는. 컬렉터블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게임 해봐서 알잖아요. 게임 세상에서는 굉장히 빨리 가격이 컨버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 하다 보면 알아요. 어느 게 좋은 건지. 그렇죠? 그래서 뭐 리니지를 하든 메이플 스토리를 하든 과거의 바람의 나라를 하든 뭐 증명왕의 집행검 대충 우리 서버에서 얼마야 알거든요. 왜냐하면 훨씬 더 얘는 개수가 많아요. 단위 그 아이템에 대해서. 그 랜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모양이죠. 그 다음에 같은 크기란 말이에요. 단지 위치만 달아요. X, Y 코디네이트만 다르고 나머지 형태와 모양은 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상대적으로 펀저블해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으면 그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봐보면은 아파트 단지랑 똑같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같은 동이면 층이 조금 더 가격을 차이를 만들겠지만 거진 비슷하잖아요. 그걸로 하여금 우리 집 아파트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펀저블해지고 훨씬 더 리퀴드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쪽 영역부터 먼저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뻗쳐왔어요. 근데 아트워크는 우리가 다룰 일이 아니더라 해서 이렇게 그 박스져 있는 부분들을 저는 좀 위주로 많이 다뤄왔었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NFT들이 이제는 그 더 큰 NFT의 이제 그 금융에 있어서 이제 언더라이닝 에셋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으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BAYC를 바탕으로 뭐 담보를 빌린다던가 할 때 상대적으로 훨씬 쉽게 그 담보를 설정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는 이런 식의 NFT를 위로 다뤄왔었고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되게 미비했어요. 모든 트래픽 다 미비했었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테이크오프를 하면서 이제 제이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Y 컴비네이터에 도전했었고 첫 번째 페일, 두 번째 성공.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선 최초로 Y 컴비네이터에 합격한 크립토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유명해졌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콰이아 캐피탈이라고 구글이랑 뭐 페이스북 같은 데 투자한 이제 전설적인 투자 회사죠. 거기도 저희가 아마 한국에서는 첫 번째 크립토 회사로 투자를 아마 유치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DCG라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아시죠? 최근에 뭐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그레이스케일 좀 힘든 일이 많았던 투자사인데 거기가 이제 또 한국에서 저희 이제 NFT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저희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많은 전 세계 이제 글로벌한 투자사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또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한국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투자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세계에 있는 크립토 회사들이 처음으로 한국 은행과의 관계를 뜨고 그 어려운 관문을 겪고 하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 바람에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는 훨씬 더 그들로부터 투자받기 쉬워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뚫기가 어려워요. 한국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한번 펀드가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한번 그 행정 절차만 겪어보면 아 맞다 NFT 뱅크 했을 때 썼었던 자료도 있었지. 그거 울고 먹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네, 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NFT 자산 관리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NFT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이제 자연스럽게 탑재된 상태에서 나왔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패스트 포워드 할게요. 파트 3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접근한 매일매일 쓰는 메타마스크라는 지갑 있잖아요, 그렇죠?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저희의 그 프라이싱을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 많이 나갔을 거예요. 거기서 뭐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 매니징 기능이 나갔어요. 거기에 한 99%의 데이터는 저희가 다 온리 서빙을 하는 거고요. X2I2라는 마켓플레이스도 아실 거예요. X2I2도 뭐 저희 거 쓰고, NFT 파일하고 NFT 랜딩 서비스 아실 겁니다. NFT 랜딩 서비스도 저희 거 쓰고 있고요. 대부분의 랜딩 서비스는 저희 NFT 밸류에이션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에 대한 적정 가격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적정 가격과 LTV, 그래서 얼마만큼 빌려줘야 돼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로 하여금 API로 이제 서빙 받습니다. 그래서 NFT 뱅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가장 중요한 NFT에 대한 프라이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NFT라는 재화가 어떻게 하면은 더 큰 이제 NFT 금융, 웹3 파이낸스 영역에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 또한 여러분처럼 빌더로서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만들어 나가는 그 프로젝트, 그다음에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나가신 동안에 혹시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또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